게으른 도둑의 보은. 옛날 어떤 마을에 한때 정승으로 이름을 날리고 낙향에서 청빈하게 사는 이정승이란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서방이란 아주 게으르고 가난한 사람도 살았습니다. 게을러서 일을 안 하니 집안에는 먹을 게 없고 사흘 굶어 담 안 넘는 놈 없다고 어느 날 마서방은 국리 끝에 이정승 집 담을 넘었습니다. 마루 밑 어두운 곳에 숨어서 모두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소를 한 마리 훔쳐 몰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막 소를 몰고 대문을 나서는데 소도둑이하고 이정승 집 청지기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고함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이정승은 거기 그놈을 내 방으로 데려오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곧이어 하인들에게 잡힌 마서방이 이정승의 방으로 끌려왔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도적질을 할까 하고 마서방을 불쌍히 여긴 이정승은 소 한 마리 값에 돈을 내주면서 앞으로는 도둑질하지 말고 착하게 살 것이며 농번기에는 내 집에 와서 농사일을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관가로 끌려가거나 꼼짝없이 얻어맞아 죽을 거라 생각했던 마서방은 이정승에게 연신절을 올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서방은 이제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인가 봅니다. 이정승에게 받은 돈이 다 떨어지자 마서방은 이웃 마을의 김부잣집 담을 넘었습니다. 김부잣집 마루 밑에 숨어 집안의 불이 모두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두런두런 남녀가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서방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모하는 사이인데 여인이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른 곳으로 시집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낼 수 없다. 여기 이 괴짝에 내가 칼을 품고 숨어 있다가 첫날 밤에 신랑 놈을 내가 처리하겠다. 마서방도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승의 아들과 김부자의 딸이 혼인을 올린다는 걸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곧 혼인을 올리는 김부자의 딸과 어떤 남자가 이정승 아들을 죽이려고 작당하는 내용의 대화였습니다. 마서방은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이정승 집에 가서 지난밤에 들은 사실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도 이정승의 아들은 한사코 김부잣집 딸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마서방을 데리고 갈 터이니 염려 말라며 이정승을 안심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날짜가 되어 혼인을 치렀습니다. 혼인식이 끝나고 술과 음식을 나누고 분위기가 거나하게 취해가는 가운데 김부자 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정승 아들은 처남을 불렀습니다. 이복의 처남, 저 방에 있는 괴짝을 내게 주시게. 처남은 특별할 것 없는 괴짝을 매부가 왜 가져가려 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괴짝을 내주었습니다. 이정승 아들은 마서방에게 괴짝을 꽉꽉 동여매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괴짝은 마서방에 의해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김부자 딸은 자기와 약속했던 남자를 기다렸지만 어쩐 일인지 남자도 괴짝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미 혼인도 해버렸으니 남자에게 속았나 보다 생각하고 이정승 아들과 정을 붙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딸 낳고 몇 년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간에 서로 다툼하거나 남편이 부인에게 바가지 긁힐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이정승 아들이 내 이 괴짝, 내 이놈의 괴짝이라고 외치면 김부자 딸은 그냥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뭔가 괴짝에 캥기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지혜로운 여인과 어사방문수.
어느 날 박문수가 어사 자맹을 나가는데 한 고을에 가니 바쁜 농사철인데도 모든 군민들이 부역에 동원되어 마을길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박문수가 한 인부에게 농번기에 농사는 안 하고 왜 길을 닦느라고 고생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인부의 대답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오늘 어사인가 조진가가 일이 지난다고 하여 길을 닦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박문수는 무안하기도 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인부가 괘씸한 생각도 들고 해서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뭔가 조사를 해서 다른 잘못이 있다면 혼내줄 생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인부의 집을 물어 찾아가 이리 오너라 하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조금 있자 그 집 부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박문수는 지나가는 과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집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런 형편이라면 아랫방으로 드세요. 부인이 안내하며 박문수를 가만히 보니 눈은 샛별 같고 언행이 점잖고 기품 있는 게 을과는 비록 낡았으나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저 양반이 자맥 나온다는 소문의 어사가 아닐까? 만약 어사라면 하고 많은 집 놔두고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저녁 자자고 요청하는 데는 필연 곡조가 있다. 저 양반이 어사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박문수가 방 안에서 조금 기다리자 부인이 밥상을 내왔습니다. 제 남편은 아직 부역 가서 안 왔으니 손님 먼저 식사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박문수가 상을 받아보니 고봉밥 위에 나락 3개가 일렬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밥에 섞인 나락은 뉘라고 하는데 뉘가 3개라. 혹시 뉘세요 하고 내게 물어보는 것인가. 분명 떠도는 과객이라고 말했는데 부인은 박문수의 신분이 예사롭지 않음을 눈치채고 다시 누구냐고 물어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흥미가 생겨 부인의 물음에 대답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문수가 밥을 다 먹고 상을 물리는데 부인이 밥상을 받아와 밥그릇 안을 보니 반찬으로 올린 새우젓의 새우가 4마리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사가 비록 물고기 어자를 쓰지는 않지만 물고기가 4마리, 어사가 분명했습니다. 아, 어사가 우리 집에 오다니 평소 행동이 점잖지는 못한 남편이 어사한테 뭔가 죄 지은 게 있나 보다. 이를 어쩌나. 불안한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던 부인은 대문 밖으로 남편이 보이자 문 앞으로 쫓아나갔습니다. 여보 서방님, 큰일 났소. 오늘 혹 부역 가서 어떤 선비한테 뭐 과도한 언변 쓴 일이 없어? 남편은 웬 거지 같은 사람 하나가 와서 뭐 하느라 길을 닦느냐 물어보길래 어사인가 조진가가 온 데서 길 닦는다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집에 웬 과객이 와서 하루 저녁 묵어갈 수 있게 해달라 부탁하길래 아랫방에 드시라 했는데 내가 알아보니 어사가 분명해요. 당신이 언변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어사에게 그런 모욕을 줬으니 당신을 벌주러 온 모양입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아니 그 거지 같은 자가 어사란 말인가. 아이고 나는 몰랐네 그려. 하며 망연자실해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사에게 모욕 준 죄를 모면할 도리를 해야겠습니다. 이 돈으로 당장 시장에 나가서 제사상에 놓는 삼색 실과와 사과를 하나 사고 술 한 병 받아오시오. 그리고 떡도 조금 사오시오. 남편이 어디에 쓰려는지를 물었으나 부인은 좌우지간 사오라며 남편을 시장으로 보냈습니다. 남편이 음식들을 사갖고 오니 부인은 상위에 떡과 삼색 실과와 사과를 올려 술상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술상과 술병을 들고 어사한테 가시오. 그러면 어사가 이 상에 가져온 내력을 모르진 않을 것이오. 그리고 어사가 웬 음식이냐 묻거든 이대로 대답하시오. 하고 남편에게 대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방 안으로 상을 들고 들어온 남편을 보고 박문수가 웬 음식을 이렇게 차려오냐고 물으니 남편은 오늘 저녁에 우리 아버지 제사인가 내 조진가를 지내 손님상을 봐왔소. 하고 말했습니다. 박문수는 이놈이 말하는 본세가 험한 놈이지 심성이 나쁜 놈은 아니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가져온 상을 보니
제사에 흔히 놓는 삼색 실과와 떡 이외에도 이 근방에서는 재배되지 않아 제사에 잘 사용하지 않는 사과가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지혜로운 부인을 떠올리며 그 부인이 낮에 있었던 남편의 과오에 대해 사과를 하고 내게 용서를 비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박문수는 사과를 받아들여 남편을 용서하고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지는 것이 사람이니 항상 말을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다음 날 떠나갔다고 합니다. 구름 위에 하룻밤. 옛날 어느 곳에 염도령이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무를 해 장에 내다 팔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량님, 도량님. 염도령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저작거리를 왕래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부른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길을 가려는데 도량님, 도량님. 염도령이 다시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 팔고 있는 빨간색 잉어 한 마리가 유난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염도령은 잉어가 불렀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자신을 바라보며 애원하는 듯한 뭔가를 말하려는 듯한 잉어의 눈빛을 보고 그냥 돌아설 수 없어서 나무 판돈을 잉어와 바꾸고 말았습니다. 잉어를 잡아먹기보다는 잘 키워보겠다고 생각한 염도령은 잉어를 물통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염도령은 집 앞에 조그만 마당에 소박한 연못을 파고 그곳에 잉어를 넣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염도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대충 차려 먹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저녁 때가 다 되어 나무 한 짐을 해 집으로 돌아온 염도령은 방에 들어가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맛있어 보이는 반찬으로 저녁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일을 해줄 사람이 없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너무도 배가 고팠던 염도령은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밖에만 나갔다 돌아오면 누군가 밥을 한 상씩 차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영문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염도령은 지게를 진 채 집을 나서서 고개를 넘는 척하고는 몰래 샛길로 돌아서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뒤뜰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집안 동정을 살폈습니다. 잠시 기다리자 마당의 연못에서 눈부신 빛이 나오는가 싶더니 아름다운 처녀 한 명이 걸어 나와 밥을 짓고 살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염도령은 소리를 죽인 채 처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처녀의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처녀가 깜짝 놀라서 돌아보자 염도령은 놓칠세라 양손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염도령은 처녀에게 함께 살자고 사정했습니다. 처녀는 생명의 은인인 염도령의 뜻을 받아들여 그날부터 부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각시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이렇게 짝을 맺었으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인사를 드려야지요. 염도령과 함께 길을 나선 각시는 어느 큰 강물에 이르러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각시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물 위로 삐죽 솟은 풀줄기를 하나 쑥 뽑아서 강물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쭉 갈라지면서 물속의 길이 열렸습니다. 각시는 염도령의 손을 이끌어 물속의 어느 화려한 궁궐 앞에 도착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용궁이 분명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마다하고 구석에 놓인 작은 괴짝을 달라고 하세요. 각시가 염도령을 이끌고 용왕한테로 가서 얼굴을 보이고 그간의 사연을 아뢰니 용왕과 왕비가 무릎을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신랑까지 데려왔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없었습니다.
용왕은 염도령의 공로를 치하하며 소원을 물었습니다. 염도령이 한쪽 구석에 괴짝을 달라 하니 용왕은 주저없이 괴짝을 내주며 둘 중에 하나는 열어도 좋지만 다른 하나는 절대 열어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용궁에 며칠을 더 머물다 집에 돌아온 염도령은 괴짝에 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괴짝 둘을 놓고서 이리저리 살피다가 그중 하나를 골라서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괭이와 삽을 들고 쏟아져 나와서 산자락을 일구어서 밭으로 만들고 농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날이 저물자 다시 괴짝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괴짝 속에서 일꾼들이 나와서 농사일을 하니 너른 밭에 곡식과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이제 만석군 부자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염도령은 아직 열어보지 않은 또 다른 한 괴짝이 너무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 열어보지 말라던 용왕의 당부가 마음에 걸렸지만 결국 어느 날 아내의 눈을 피해서 그 괴짝을 열고 말았습니다. 괴짝을 여는 순간 그 속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끼와 망치, 끌 같은 것을 들고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나르고 망치질을 하면서 허공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절 만에 허공에 둥둥 떠있는 커다란 기와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딜 갔다가 집에 돌아온 각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염도령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그 괴짝을 열었군요. 일단 집을 지었으니 올라가 봐야지요. 각시가 집을 향해 손짓을 하니 집에서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염도령과 각시는 사다리를 타고 공중에 떠있는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곧이어 그 집은 구름 위로 올라가더니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둥둥 떠갔습니다. 둘은 구름 위의 집에서 신비로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땅으로 내려온 각시는 염도령에게 어딘가 가야 할 곳이 있다며 길을 나섰습니다. 염도령은 별 생각 없이 각시를 따라갔습니다. 각시의 발걸음은 지난날 함께 용궁으로 들어갔던 큰 강가에서 멈추었습니다. 각시는 눈물을 머금은 채 염도령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강령하길 바랍니다. 염도령이 깜짝 놀라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럴 겨를도 없이 각시는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들어간 각시는 잉어의 모습으로 변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염도령이 뒤따라가려고 얼른 물에 뛰어들었지만 그저 허무한 몸부림일 뿐이었습니다. 염도령은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보다 힘없이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공중의 집은 어디로 흘러가 버렸는지 보이지 않았고 너른 밭에 심어놓은 곡식은 어느새 허옇게 말라 있었습니다. 괴짝을 열어보았지만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었지만 단 하나의 약조를 지키지 못하여 다시 모든 것을 스스로 잃어버린 염도령은 그 허무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불가의 귀에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뭣도 못하면서 밝히는가. 옛날에 어떤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외딴 산중에 날은 저물고 하룻밤 유에 갈 곳이 절실해질 무렵 저 멀리 산비탈에서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길을 재촉해 다가가 보니 부모의 묘지 옆에서 3년상을 하며 사는 심요사리 움막집이었습니다. 주인 양반 계십니까? 선비의 부름에 여인 하나가 움막 밖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어인일이십니까?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습니까? 여인은 혼자 심요살이 하며 사는 작은 움막이라 방도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아서 완곡히 거절했지만
선비의 거듭된 사정에 자고 가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셨는지요? 못했다는 선비의 말에 여인은 흰죽을 한 그릇 쏟아 줬습니다. 선비가 죽을 먹으며 다시 한번 찬찬히 여인을 보니 심효살이 중이라 행색은 초라했으나 행동에는 기품이 있었고 본래 가진 외모가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을 물리는 여인의 흰 목덜미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으나 좁은 방 안에 지척에 누워있는 여인이 탐이 나서 선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는 척 슬며시 몸을 뒤척이며 다리를 여인의 발목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인은 가만히 선비의 다리를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선비가 다시 한번 다리를 여인의 정강이에 올렸습니다. 여인은 이번에도 조용히 선비의 다리를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선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화를 내지 않는 걸 보니 여인도 아예 마음이 없는 건 아닌가 보다. 이번엔 선비가 여인의 허벅지에 다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여인은 가만히 선비의 다리를 치우고 일어나서 단정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품고 잠을 자려거든 내가 그를 부를 테니 그 답글을 채우시오. 선비는 옳거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럽시다. 여인이 운을 뗐습니다. 신군봉화락 이면 한참을 기다려도 선비는 답글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끙끙대고 있는 선비에게 여인이 말했습니다. 답글을 못 채우시겠습니까? 그럼 나가서 종아리채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선비는 혹시나 하는 마음과 어쩌겠는가 하는 마음에 종아리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인은 선비에게 종아리를 걷게 하고는 종아리채로 마구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신군봉화락이면의 답글은 황천고군제입니다. 신군봉화락, 새 낭군을 만나서 활약하면 황천고군제, 황천에 있는 옛 남편이 운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푼 여인에게 욕정을 품기까지 했고 공부도 부족해서 답글까지도 채우지 못한 선비는 아무 말 못하고 종아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실컷 두들겨 맞은 선비는 아침에 죽 한 그릇 얻어먹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선비는 서울에 도착해서 과거 시험 당일까지 며칠 유할 곳을 찾던 중 어느 대가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알지 못했으나 마침 이 집 대감이 상시관으로 임명된 바였습니다. 상시관은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관 중 우두머리 시험관을 뜻합니다. 과거 시험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밤늦도록 선비가 객방에서 혼자 글을 읽고 있는데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게 아닙니까? 방문 밖을 쳐다보니 복숭아꽃같이 고운 여자가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우물쭈물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으니 들어오시오. 선비가 말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도 여인은 머문머문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재차 이유를 물으니 하도 글소리가 듣기 좋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래, 글소리가 좋아 들어왔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하고 선비가 물으니 그제서야 여인은 글보다는 다른 마음이 있어 왔노라고 부끄러운 속내를 실토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고 하니 여인은 상시관의 며느리인데 정혼만 했지 남편과 동침도 못 해본 청산과부라. 시부모가 상시관을 할 정도면 뼈대가 있어도 제대로 굵은 집안일 텐데. 오죽 답답했으면 야밤에 외간 남자의 방을 찾아왔을까요? 선비가 말했습니다. 정 마음이 있어 들어왔으면 내가 운을 뗄 테니 답글을 채우시오. 답글을 채운다면 나와 맺어질 수 있어. 여인이 그러자 하니 선비는 신군봉화락이면 하고 운을 떼었습니다. 한참을 말미를 줬지만 여인은 답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답글을 못 채우겠습니까? 하고 선비가 물었습니다. 여인이 답글을 못 채우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선비는 그럼 나가서 종아리채를 가져오시오. 여인이 혹시나 하는 마음과 어쩌겠는가 하는 마음에 후원에 나가 종아리채를 만들어 오니 선비는 여인의 종아리를 걷게 하고는 마구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신군 봉화락이면의 답글은 황천고군제입니다. 신군 봉화락, 새 낭군을 만나서 활약하면 황천고군제, 황천에 있는 옛 남편이 온다는 뜻입니다. 마침 그 집 대감이 집안을 산책 중에 이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객방에서 종아리를 맞는 며느리가 안쓰럽긴 했지만 못 본 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보통 놈들 같았으면 일단 여인을 품고 봤을 텐데 저 선비가 참 사람이 됐구나. 내일 과거 시험에 꼭 합격시켜야겠다. 다음 날 과거 시험에서 상시관이 낸 시제는 신군봉화락이었습니다. 선비는 결국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기 전에 인사차 상시관 대감집에 들렀는데 대감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자네 사람됨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 며느리를 좀 부탁함세. 내 아들과는 동침도 못 해본 청상과불세.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전 안 되겠습니다. 이미 혼인했습니다. 데려가게 부탁하네. 그렇게 여인을 데리고 귀향하던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심요살이하던 여인을 찾아가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심요살이하던 여인까지 부인으로 얻어 본부인까지 부인 셋을 거느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보약 같은 친구. 옛날 경기도 어느 마을에 동갑내기 개구쟁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은 매우 친한 친구 사이였으며 나중에 커서도 계속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도와주며 같이 잘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둘 다 혼인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둘 중 한 명은 서울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남은 한 명은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과거를 보아도 자꾸 떨어지고 살림은 점점 쪼그라들고 나중에는 온 식구가 굶어 죽을 판이라 서울에 사는 친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물어물어 서울 사는 친구 집까지 갔는데 과연 친구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매우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잘 사는 친구는 버선발로 달려나와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술을 한잔하면서 회포를 푸는데 가난한 친구가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잘 사는 친구는 왜 이제야 왔느냐며 앞으로 먹고 사는 건 자신이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고 며칠 묵어가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가난한 친구가 고향에 내려가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잘 사는 친구가 돈은 안 주고 웬 황새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당장 돈 한 푼이 아쉬운 사람한테 돈은 안 주고 그림을 주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고 원망을 했더니 잘 사는 친구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회초리로 황새 다리를 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돈이 궁해도 하루에 한 번씩만 황새 다리를 쳐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길을 나섰는데 조금 가다가 궁금한 마음에 그림에 황새 다리를 때렸더니 황새 궁둥이에서 돈꾸러미가 쩔꺽하고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너무 좋아서 집에는 가지 않고 한양 주막에서 실컷 돈을 쓰면서 놀았습니다. 황새 다리만 딱 때리면 돈꾸러미가 쩔꺽하고 나오니 아주 흥청망청 쓰고 놀았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먹고 놀다가 한꺼번에 큰 돈을 써볼 요량으로 황새다리를 아주 불이 나게 때리니 돈꾸러미가 철컥 떨어지다가 그만 황새다리가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돈을 다 쓰자 가난한 친구는 또 부자 친구를 찾아가 부탁을 했습니다. 부자 친구는 이번에는 항아리가 그려진 그림을 주면서 돈이 궁할 때 항아리를 똑똑 두드리는데 제발 이번에는 하루에 한 번씩만 두드려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알겠다 하고 그림을 받아 가지고 가다가 항아리를 똑똑 두드리니 항아리 주둥이에서 돈꾸러미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항아리를 자꾸 두드리다가 그만 항아리가 폭삭 깨져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이 사람은 또 부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또 그림 한 장을 받았는데 돈 괴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집에 안 가고 주막에서 노는데 그림을 펴놓고 돈 괴짝에 손을 넣으면 돈이 한 꾸러미씩 나왔습니다. 이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계속 나오는지 괴짝의 바닥을 봐야겠다며 자꾸 손을 집어넣어 돈을 꺼냈습니다. 한편 나라에 큰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돈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창고 지키는 사람이 보니 돈이 쩔렁쩔렁 지붕 굴뚝으로 빠져나간 뒤 하염없이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창고 지키는 사람이 그 돈을 따라가 보니 어느 주막 안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에는 웬 사람이 앉아서 돈 괴짝을 그려놓은 종이를 펴놓고 돈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난한 친구는 나랏돈 훔친 도둑이라고 붙잡혀서 관청에 끌려갔습니다. 바른대로 말하라고 곤장을 치니 가난한 친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림을 그려준 친구까지 잡혀와 꼼짝없이 둘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형 날짜가 되어서 두 친구가 사형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망나니가 칼춤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자 친구가 관리에게 죽기 전에 그림이나 한번 그리고 죽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죽을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라 관리가 들어주니 부자 친구는 종이에 말 한 마리를 그리고 채찍을 그리더니 갑자기 붓을 집어 던지고는 가난한 친구와 함께 그림 속의 말 잔등에 올라타 하늘로 휑하니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후에 두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잘 사는 친구의 도술로 좋은 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을까요? 나이를 먹었어도 참 개구쟁이 같은 친구와 참 든든한 보약 같은 친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이 대단하네. 옛날 어떤 마을에 김진사와 연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와 연진사는 사는 것도 비슷하고 학문도 통하는 데가 있어 서로 친하게 지냈습니다. 김진사의 외동아들과 연진사의 막내딸은 서로 혼약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혼이 나는 걸 보지도 못하고 김진사와 연진사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며칠 간격을 두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김진사네는 하루가 다르게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여 먹고 사는 일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연진사네는 아들들이 벼슬길에 올라 한양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두 집안의 왕래도 거의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낭자는 김도령과의 혼약을 잊은 채 한양의 어느 대갓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연낭자가 혼인을 치렀다는 소문은 돌고 돌아 김도령한테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김도령은 색시를 잃어버린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당장 한양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가진 돈을 다 모아서 안방 여인들이 쓰는 폐물을 사 모으고는 여자 옷을 한 벌 구해서 여자 박물장수로 변장을 했습니다. 워낙 곱상하게 생긴 김도령이었기에 틀림없는 여자 같았습니다. 김도령은 물어물어 연낭자가 시집가서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 안방마님에게 신기한 폐물을 구경시켜주고 준비해간 재미있는 얘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안방마님은 마침 우리 집 새아기가 요즘 혼자 지내고 있으니 그 방에서 자고서 내일 다시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도령은 안내를 받아 며느리가 거처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연낭자의 거처였습니다. 그렇게도 원하던 연낭자를 만난 김도령은 본색을 숨기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막 이부자리를 펴고 잠자리에 들 무렵 갑자기 연낭자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 혼약한 사이인 김도령이라 밝혔습니다. 연낭자도 절에 공부하러 간 남편의 공부가 길어져 독수공방한 지 벌써 몇 년째라. 옛말에 사흘 굶어 담 안 넘는 놈 없다고 연낭자도 김도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집 큰아들이 우연히 동생의 아내와 함께 자고 난 박물장수의 모습을 보고서 한눈에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습니다. 용모와 행동거지를 찬찬히 살펴보니 행색은 여인이 돼 본색은 남자임이 분명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한 큰아들은 얼른 사람을 절로 보내서 동생을 불러왔습니다. 그날 저녁 연낭자의 남편과 그 형은 조용히 연낭자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박물장수로 변장한 김도령은 그날도 연낭자의 처소에서 자고 갈 모양이었습니다. 안에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형님더러 마당에 잠깐 서 있으라고 하고는 칼을 뽑아든 채 방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누가 봐도 방사를 치르기 전 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다 들릴 만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박물장수, 당신 치마를 당장 벗어보시오. 칼을 든 남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몸이 굳어버린 연낭자와 김도령은 모든 걸 순순히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치마를 벗으려 돌아서는 김도령의 탄탄한 가슴팍이 남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깜짝 놀란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죄송합니다. 저는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거 제가 큰 실례를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더니 밖으로 얼른 나와서 형을 타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이런 망신이 어딨소? 형님 때문에 엉뚱한 여인네를 죽일 뻔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아우가 직접 확인했으니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요. 큰 용서를 받은 김도령과 연낭자는 깊이 뉘우쳤습니다. 김도령은 연낭자를 잊고 공부에 매진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연낭자 또한 남편을 잘 뒷바라지했다고 하며 보살 같은 넓은 아량을 가진 연낭자의 남편은 나중에 정승까지 벼슬이 올랐다고 합니다. 복부인이 수총각을 만난 사연. 옛날에 서울감사 벼슬을 지낸 김대감이란 사람이 부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와 살고 있었습니다. 풍족한 살림에 어려움 없이 살았지만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상을 볼 줄 아는 김대감이 자기 아들의 관상을 보니 자기가 죽고 나면 재산을 다 날리고 거지가 되어 빌어먹을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감은 복 있는 며느리를 아들에게 얻어주고 싶었습니다. 그 며느리의 복으로 아들이 밥 굶지 않고 살도록 할 생각으로 복 있는 며느리를 찾아다녔지만 서울 장안들 다 뒤져도 마음에 드는 처녀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대감은 보찜을 지고 전국 방방곡곡 며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헤맨 끝에 김대감은 어느 작은 시골 마을 빨래터에서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녀의 관상을 보니 그야말로 발 뒤꿈치까지 복이 줄줄 흐르는 상이었습니다. 옳다. 저 처녀를 며느리를 삼으면 내 아들이 생전에 굶을 걱정 없이 살 것이다. 하고는 처녀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초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초가집 앞에서 이리 오너라 하고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인 듯한 사람이 나오자 김대감은 값은 치를 테니 하룻밤 머물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여 처녀의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처녀의 아버지에게 빨래터에서 처녀를 보게 됐고 복 있는 관상에 며느리를 삼고 싶어서 여기까지 쫓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처녀의 아버지는
천민 출신의 자기 딸이 어찌 양반댁의 며느리가 될 수 있냐며 한사코 반대했지만 김대감의 거듭된 부탁에 결국 혼인을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김대감은 혼자 남은 처녀의 아버지에게 평생 넉넉하게 쓸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김대감의 아들은 속으로 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녀가 이쁘고 복스러워 보이기는 했는데 양반인 자신에 비하면 천민이라는 처녀의 신분이 영 마땅치 않았습니다. 김대감의 명을 못 이겨서 결혼을 하고 살기는 했지만 김대감이 몇 해 못 가 죽어버리자 결국 김대감 아들은 부인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을 시켜서 자기 부인을 가마를 태운 후 개, 닭소리도 안 들리는 깊은 산골짜기에 데려가 버려놓았습니다. 한편 그 산골짜기에는 숯을 구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30을 넘었으나 가난한 살림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처지라 아직 장가도 못 간 총각이었습니다. 숯을 내다 팔아 쌀 한 대로 바꿔서 움막으로 돌아오는 중에 어디선가 사람 살리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이리저리 둘러보니 저만큼 떨어진 숲속에서 꽃 같은 여인이 앉아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총각은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제가 말 못할 사정이 있어 이 숲속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 좀 살려주시오. 그리하여 여인은 작은 움막의 방 한 칸뿐인 수총각의 집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움막에 들어가며 보니 저쪽에 숯가마가 보이는데 이마독이 누런 것이 마치 금덩어리 같이 보였습니다. 이튿날이 되어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기 저 숯가마 이마독을 손톱만큼만 깨가지고 오세요. 총각은 영문을 몰랐지만 부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여인이 다시 확인해 보니 금덩어리가 분명했습니다. 정말 복이 많은 여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숯가마의 이마독을 조금씩 떼어 팔아 총각네는 금방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인과 총각은 혼인을 하여 3형제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은 불현듯 자기를 내친 본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본남편의 관상에 대해 들은 바로는 틀림없이 거지가 돼서 구걸하고 다닐 텐데 시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본남편이 거지로 생활하게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여인은 숫쟁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만큼 잘 사니 거린잔치를 한번 합시다. 거린들을 모아 우리가 잘 대접하면 그 복이 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곧이어 성대한 거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인은 대문이 잘 보이는 방 안에서 드나드는 거린들을 살피며 본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잔치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거린 중에 상거린 몰골을 한 이가 문 안으로 들어오는데 본남편이었습니다. 여인은 하인을 시켜 본남편을 목욕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뒤 호화로운 방에 데려다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에 들어가 어디 계시던 아무개 아니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거린이 어찌 자기 이름을 아냐며 그러는 부인은 누구시냐고 묻자 당신이 가마 태워 내쫓은 나를 몰라보시는가? 거린은 이제야 기억이 났는지 고개만 끄덕끄덕이고 울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숫쟁이 남편을 불러 본남편과 있었던 그간의 사정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본남편을 사랑방 손님으로 들여 평생 의식주 걱정 없이 살도록 해줬다고 합니다. 참 은혜를 알고 의리가 있는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생의 꿈. 조선 명종에서 광해군 때 심의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청빈한 재상으로 이름을 날리고 당대의 조선 정치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큰 사람이 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심희수가 15세의 젊은 한량일 때로 돌아갑니다. 하루는 어느 재상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심희수는 그의 벗들과 함께 불쑥 술자리에 끼어들어 행패를 부리고 기생을 희롱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생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이들을 피했지만 기생 중에 미모와 기회에 있어 군계일학이었던 일타옹은 오히려 심희수의 희롱을 받아주며 후일을 약속했습니다. 이때 일타옹은 심희수의 관상과 외모, 언행에서 비범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는 마음속에 늘 품어왔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제목의 사내를 만나 간접적으로나마 여자와 기녀라는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정치를 펼치고자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심희수에게서 자신의 꿈을 이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며칠 뒤 일타옹은 심희수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심희수의 기상이 범상하지 않으니 자기가 한 번 그를 감화시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고 애원했습니다. 방황하며 살아가는 아들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던 심희수의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일타옹은 당장 기생을 그만두고 심희수와 한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녀는 심희수를 서당에 보내고 돌아오면 밤늦도록 함께 공부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동안 모아둔 패물을 팔아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심희수가 22세 나이에 진사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간 뒤 일타옹 옆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고 학업을 게을리하자 과거에 급제한 뒤에 찾으라는 편지를 두고 그녀는 집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심희수는 2년 만에 별시문과에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물론 주위 사람들도 과거 합격이 그녀의 뒷바라지 덕분이라며 기꺼이 축하해줬습니다. 일타옹은 심희수의 첫 부인이지만 자신이 정실부인이 되게 되면 자칫 심희수의 앞날에 누가 될 것을 우려해 양반집 교수를 정실로 맞이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심희수는 일타옹과 혼인식을 올리려 했지만 결국 양반집 교수와 혼인했고 그녀는 첩실 신세가 됐습니다. 그녀는 질투하지 않고 첩실 지위에 맞게끔 처신했습니다. 정실부인과 사이좋게 지냈으며 시어머니에게도 극진한 효부였습니다. 이런 미담이 알려져 심희수가 이조난관에 있을 때 선조임금을 배할하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 남편의 승진을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일타옹이 37세 되던 해에 그녀의 고향인 금산의 군수로 심희수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타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출세 가도를 위해 혼신을 다 바치다 소원이 성취되니 허탈감이 사무쳐 병 아닌 병이 되었고 병세가 깊어지자 심희수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녀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상월이라는 시를 남깁니다. 우뚝 솟은 초승달 오늘따라 밝고 한 조각 달빛 망고에 정다워라. 넓고 넓은 세상 오늘 밤 달을 보며 백년의 슬픔과 즐거움 느끼는 이 며칠까. 그녀는 결국 금산 관아의 안채에서 심희수의 손을 잡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심희수에게는 부디 자기를 잊고 시신을 선산 발치에 묻어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일타옹의 꽃상여가 금강나루에 이르자 봄비가 내렸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에 그녀의 관을 덮은 붉은 명정이 젖는 모습을 보며 심희수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휩싸여 통곡하며 이별 눈물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한떨기 연꽃은 버들상여에 실려 있는데 향기로운 영혼은 어딜 가려 머뭇거리나. 비단강 봄비에 붉은 명정 젖어드니 아마도 고운 우리님 이별 눈물인가 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